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회계관리 1급 2022년 3월 달에 시행한 회차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세무회계 파트입니다. 그래서 41번부터 자, 50번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김삼일 부장은 신문을 읽던 중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김삼일 부장은 기사 중 밑줄 친 부분을 읽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조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깊은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미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김삼일 부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세를 감면받은 후 그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조세를 감면받는다라는 뜻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실시가 돼요. 자,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하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이제 특례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추징을 하겠다라는 제한을 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무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회사를 위해서 발전하니까 그래 특례를 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감면 받아놓고 들고 튀면 안 되잖아요. 먹고 튀면 안 되잖아요. 먹튀하면 안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먹튀.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을 유지하라고 명합니다. 자, 우리 조세 감면 해줄 테니까 자네 3년에서 5년 동안 유지를 계속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받은 세금 다 뱉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그만한 대가를 좀 치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조세특례제한법 쪽에 해당이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웬만하면은 혹시나 회사를 잘 꾸려보고 그래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혜택 받는 게 좋고요. 그때 못하면은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는 경우에는 꼭 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러한 국세 부과의 원칙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거죠. 조세 감면 사후관리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 감면을 해주잖아요. 감면을 해주는 대신 그거에 따른 사후관리를 해야지 그거에 따른 추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4번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일정 갖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과 같이 조세 감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뜻은 뭐냐면은 외국인한테 주는 혜택을 이제 요건을 갖춘다 하면은 국내 기업도 해외 기업과 똑같이 감면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김삼일 부장은 이걸 읽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라는 의미도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2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지방세라고 부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이죠.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은 또 세분을 나눠보자면은 시군세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라고 치면은 뭐 평택시에서 내는 세금, 그 다음에 뭐 수원시에서 내는 세금, 그런 걸로 이제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세금이 이제 시군세 쪽이고, 그 다음에 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운영하는 세금,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이제 운영하는 세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세금은 이제 크게 또 두 가지 나눠서 시군세랑 도세를 나누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어떤 건지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세 종류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거, 취득세. 차 취득이나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고 따로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제가 지방세법을 안 배운 지 좀 꽤 돼가지고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도 금액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좀 지방세를 배운 지가 마지막에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 1종이 그때 등록면허세가 54,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법령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이렇게 이제 회사에 이제 등록할 때 뭐 그런 등록면허세라든지 아니면 사업체 낼 때 그런 등록면허세 내는 게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자동차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여러분들 그거 원천징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방소득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뭐 사업소분, 지방소득세 뭐 저기 종업원분, 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해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로 또 나눠져 있고요. 예전에 사업 소세가 지방소득세 그 재산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 그 다음에 종업원으로 내는 종업원 그 이제 수로 따지는 그런 8월달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뭐냐면은요, 그 세금 낼 때, 부가가치세 세금 낼 때, 근데 지금은 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소비세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는 국세가 89%고 11%가 지방세로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따로 우리가 뭐 11%를 따로 뭐 덧붙여서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1,000원이라고 치면은 그 1,000원 중에 890원은 국세로 납입되는 거고 110원은 지방세로 납입되는 게 있어요.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저세라고 있어요. 우리 그 과천에 가면은 우리 승마 이런 데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가평에 가면은 우리 그 내저 많이 즐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해당한 내저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지방세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차세,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이렇게 해당이 돼요. 아 맞다, 담배 소비세 있어. 담배 소비세도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소득세, 인지세는 국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니은과 니을,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자, 다음은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구조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각 사업연도의 이제 법인세 계산 구조가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그 법인세 계산 구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시작은 항상 당기 순이익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 입금 산입은 플러스 시킬 요인이 맞는데 송금 산입은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송금 불산입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뺄 때는 송금 산입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업과 니은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잘못돼 있더라 라고 또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는 더해줘요? 아니죠. 소득공제는 빼주는 거죠. 사실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거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따로 책으로 그렇게 배우진 않는 부분인데 그냥 비과세 빼고 소득공제 빼고 이제 차감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아마 배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서 세울 만큼 곱해주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빼고 가산세 더해주고 감면분 추가 납부 금액 더해줍니다. 여기까지 다 맞아요. 차감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 이게 반대로 바뀐 거죠. 반대로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차감 납부할 세액은 제일 마지막이고 총 부담 세액에서 이게 결정세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줘야 돼요. 근데 기납부세액을 빼줘야 되는데 이때 기납부세액은 원천 납부, 그러니까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라 그 다음에 중간예납, 그 다음에 수시부가 세 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걸 빼주면은 이제 마지막이 이제 최종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 위에 얘기했던 이 부분 아까 틀렸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디 틀렸냐? 기역,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치읓, 기역 여기 5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세무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무 조정은 법인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세무 조정 사항은 결산 조정 사항과 신고 조정 사항으로 구분한다. 맞는 얘기죠. 결산 조정 사항과 신고 조정 사항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결산 조정은 손익계산서라든지 아니면은 재무상태표 등의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의 수익과 비용으로 이제 측정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올바르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신고 조정 사항은 세법에서만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해 놓는 거, 이게 이제 신고 조정 사항이 돼요. 그래서 기업에게 존중이라는 부분에 이제 국세기본법에도 있지만 이제 세법에서만 규정하는 게 없으면은 결산 조정 사항에서도 인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조정 사항은 송금 기속 시기 선택이 가능하다. 아니죠. 결산 조정은 사실상 크게 문제 없으면은 세무 조정이 없는데 신고 조정 사항은 송금 기속 시기 선택이 불가합니다. 왜? 이거는 강제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송금 기속 시기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 조정은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선택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신고 조정 사항은 결산서의 수익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세무 조정을 하여야 하는 입금 및 송금 항목을 말합니다. 신고 조정 사항은 수익 비용으로 계상을 안 했어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강제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수입 비용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세금 적게 내도 되겠네. 그런 거 없습니다. 세법에서 조정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결산 조정 사항은 결산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송금 산입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이건 맞아요. 결산 조정 사항에 비용을 안 했잖아요. 송금 산입 못해요. 네. 그렇죠.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금융기관 외에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소득의 기속 시기입니다. 금융기관 외에라고 돼 있으면은 개인이라든지 법인에게 이제 돈을 빌려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자 수익의 기속 시기는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약정에 의해서 받기로 한 날로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융업이 아닌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임대손익의 기속 시기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당연히 지급 약정일이죠. 그러니까 며칠에 뭐 10일마다 이렇게 뭐 지급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딱 그 날짜로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급 약정일로 해가지고 이걸로 수익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품, 제품 외의 자산 판매 손익의 기속 시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품, 제품 외의 이제 자산 판매인데, 원칙적으로는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상품, 제품, 판매 손익의 기속 시기는 돈을 받기로 한 날이 아니고요. 요거는 회계 기준과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인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인도 기준은 판매한 날 해가지고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입금 항목을 분류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입금 항목. 자, 봅시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산 수정이익. 네, 여기서 중요해요. 2월 결성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아니하였다. 이 뜻은 뭐예요? 만약에 2월 결성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있다 하면은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소득 처분은 당연히 기타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2월 결성금의 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이거는 수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도 입금 항목이고, 그 다음에 자산의 임대료도 입금 항목으로 보아야 되는 게 사실상 맞고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 간 리을을 보시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은 자본거래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본거래는 입금 불산입으로 시켜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도 대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자본 잠식을 우려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발행 주식 수를 낮춰버린다든지 일부러 이제 자산의 규모를 줄여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이거를 주식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가치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잠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기업이 잠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세수 확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금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안 본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자본으로 조달한 건데 이거 수익으로 보면은 우리 뭐 세금 많이 못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알겠어. 네, 입금 불사님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들이 뭐 수익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금 조달 받는 거니까. 그래, 알겠어. 내 불사님 해줄게.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업과 리을은 입금 항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니은과 디귿이 입금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법인 세법에서는 조세, 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일정한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조세 정책적인 목적 등을 통해서 한도까지만 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비용 자체를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무에서 딱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요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어떤 거냐면은 접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게 이제 각 대표적인 이제 항목이 되고 그 다음에 기부금 이것도 한도 금액을 적용받는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 자체가 이제 한도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거는 이 5가지로 정도 보시면 돼요. 접대비,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부금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는 한도 적용을 받는 조정이 되고요. 광고선전비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제7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3일의 제7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세무상 평가액으로 가장 오른 것은 입니다. 자, 기억 한번 볼까요? 제7기 10월 25일에 제품의 평가 방법을 총평해서 선의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회계감사 시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본래는 변경을 하려면은 사업연도 종료일 종료일이 아니지 종료 전 3개월 그러니까 즉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줘야지 인정이 돼요. 근데 날짜가 10월 25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임의 변경 적용이 돼버려요. 선생님 그러면은 내년도에 적용이 안 되면은 그러면 또 재신청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듣기로는 재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그게 그 기속 연도에 신청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해당한 연도에는 안 된대요. 근데 그 내후년 이후에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적용이. 그래서 이번에는 선의선출법으로 변경했지만 총평으로 그냥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상 평가액은 250만원이고 이번에 그냥 평가할 때는 그냥 총평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임의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어차피 총평균법이 금액이 더 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은 250만원 이제 그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무 쪽으로 이제 인정하는 부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요? 신고한 상품의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다. 이거는 뭐 그냥 신고 자체를 총평균법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럼 세무에서는 얼마 한도로 봐요? 130만원. 사실상 조정하는 거는 사실상 없고요. 그냥 세무사 평가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냐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 되죠. 얼마? 38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기계장치 감가 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참고하여 2022년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대상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를 참고를 하래요. 자, 을표를 참고해보니 감가상각비가 올해 감소가 됐네요. 송금 추인했다는 뜻이죠. 작년에 송금 추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이거는 이제 2022년 1월 1일에 이제 유보 발생 이제 된 금액이 100만 원이 이제 됩니다. 자, 저는 세무 1급 그 프로그램 기준대로 유보 발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22년 법인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은 150만원, 2022년 회계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보니까 회계는 100만원으로 비용을 측정을 했고요. 근데 세무상 한도액을 보아하니 15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50만원 차이가 뭐예요? 시인부족이에요? 상각 부인액이에요? 세무상 한도는 150만원이고 회계상 한도는 100만원까지 잡아놨으니 그 50만원만큼의 차이가 해당하는 부분이 시인부족액이 이제 됩니다. 원래는 세무조정이 없지만 전년도에 이제 유보 발생된 100만원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 50만원까지는 송금 추인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만 넘기면은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되니,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전년도에, 100만원만큼 지금 송금 불산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의해서 지금 100만원이 지금 유보 발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 연도는 50만원만큼 시인부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도액을 안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상 금액이 더 큰 회계상 금액이 더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원래는 세무조정은 없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전년도에 상각 부인액이 존재를 하죠. 100만원. 그러니까 상각 부인액이 존재를 할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송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송금 추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50만원만큼은 송금 추인되니까 송금 불산입에서 송금 산입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어떻게 하냐면은 소득처분은 유보감소로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본래는 이제 마이너스 유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유보라고 부르고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유보감소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50만원만큼은 송금 추인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 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접대비는 발생주의에서 인정을 하죠. 근데 접대비는 한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 접대비 기본 한도 금액 계산 시 우대하고 있답니다. 대기업은 1200만 원이고요. 근데 이게 옛날 거라 가지고 저도 최신 거는 참고를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번은 우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당연하죠. 증빙이 없어요. 증빙이 없으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표자는 뭐예요? 근로자로 봐야 되죠? 뭐예요? 상여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라는 얘기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화 접대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송금 산입한다. 문화 접대비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액 송금 산입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일정 한도액이 이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에 맞추어서 보면 괜찮은데 한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거기에서 또 송금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사실 전액 송금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4번은 경조사비로 접대비 20만 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적 증빙이 없어도 송금 산입할 수 있다. 경조사비는 법적 증빙이 없어요. 사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경조사비는 대부분 지출하면은 계좌이체 아니면은 현장에서 이제 그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경조사비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세요. 계산서 발행해주세요. 신용카드 끌을게요. 신용카드 단말기도 없어요. 게다가 단말기는 사업자 없이는 신용카드 단말기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적 증빙이 없어도 송금 산입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증빙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이제 경조사비가 있을 때 청첩장이라든지 청첩장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 나오면은 사진 찍어갖고 그거 첨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고에 해당하는 부고 문자. 근데 이 부고 문자가 사진 찍는 건 정말 실례거든요. 근데 경사는 사실 사진 찍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축하하는 일이니까. 근데 사진 첨부를 하는데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부고 문자는 사진 못 찍거든요. 그리고 예의상 어긋나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의금은 부고 문자로 해서 약간 증빙을 대체하는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사 나올 때는 이걸로 해서 증빙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남겨놓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20만 원 넘어가 버리면은 송금 불산입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유의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